교과서 202쪽입니다. 오늘 알아볼 물질의 특성은 물질이 뜨고 가라앉는 성질과 관련된 밀도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밀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의 밀도를 직접 비교하면서 밀도가 정말로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반지와 백금반지는 겉모습이 비슷해서 구별하기가 어렵고 질량이나 부피만으로는 두 물질을 구별할 수 없다 라고 나와 있네요. 사실 은반지나 백금반지 얘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의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했지만 겉으로 보이는 성질만으로는 그 물질들이 정확히 누구다 라고 구별할 수가 없어요. 겉모습이 정말 독특한 거 아닌 이상은 겉모습만으로는 구별하기가 힘들고, 추가로 질량이나 부피, 질량과 부피는 우리가 충분히 조절할 수가 있어요. 서로 다른 물질이더라도 같은 질량, 같은 부피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은반지를 내가 1kg, 백금반지를 1kg 가져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질량만으로는 누가 누군지, 부피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크기의 반지를 내가 준비해버리면 누가 누군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즉, 질량과 부피는 그 물질만이 가지는 특별한 성질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측정한 질량과 부피를 우리가 나누게 되면 두 물질에서 나오는 값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과 부피는 물질을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그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 그 값은 물질마다 달라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어떤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 이것을 밀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과학에서는 이러한 밀도를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고 표현도 하니까 함께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밀도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볼게요. 우선 부피라는 것은 그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를 의미해요. 그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를 의미하고, 질량이라는 것은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이에요. 그 물질의 고유한 양, 얘는 장소나 상태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라고 아마 1학년 때도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밀도라는 것은 어떠한 고유한 양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그 공간을 얼만큼 차지하고 있냐, 얼만큼 빽빽하게 빼곡히 들어서 있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밀도할 때 밀자는 한자로 빽빽하다는 뜻이에요. 빽빽할 밀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도는 정도를 나타내는 그것의 도입니다. 그래서 밀도라는 것은 얼마나 빽빽하게 있냐, 빽빽한 정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밀도가 크다라고 하면 같은 공간 안에 빼곡히 물질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고, 밀도가 작다 라고 하면 그 공간에 물질이 별로 없다, 널널하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옆에 보면 밀도의 단위가 나와 있는데요. 밀도의 단위는 보통 그램/, 세제곱센티미터를 주로 사용합니다. 질량의 단위는 그램이죠. 킬로그램도 가능할 거고. 그리고 부피라는 것은 공간의 크기이기 때문에 정육면체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부피를 쉽게 측정할 수 있어요. 기준을 1cm로 잡을게요. 가로 1cm, 세로 1cm, 그리고 높이가 1cm인 정육면체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공간의 부피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가로 곱하기 세로, 넓이를 계산하고 높이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 공간의 부피는 1cm의 세제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얘가 여기에 활용되고 얘가 여기에 활용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이 공간 안에, 요만한 공간 안에
몇 그램짜리 질량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냐, 하나가 있냐, 두 개가 있냐, 세 개가 있냐, 뭐 아니면 셀 수 없이 많이 빽빽히 있냐 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량을 부피로 나눴을 때, 질량 g을 부피로 나눴을 때 단위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도 나와 있지만 당연히 단위는 환산이 가능하니까 같이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밀도의 과학적인 표현인 단위 부피당 질량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러한 표현을 쓰는 이유는 서로 다른 물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위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것들을 비교할 때 비교를 하려면 그 둘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기준은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그 대상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돼야 돼요. 공통된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단위입니다. 영어로는 unit이라고 하고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그럼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밀도라는 것을 배우고 있는데, 밀도라는 것 자체는 어떤 공간을 얼마나 빼곡히 차지하고 있냐,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 중에 누가 더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냐를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두 개의 공간이 있어요. 비슷하다라고 했을 때 A라는 물질은 이 공간을 이 정도 차지하고 있고, B라는 물질은 이 공간을 이만큼 차지하고 있고, 그럼 그 둘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쉽게 B의 물질이 더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공간의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똑같은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A 물질이 이만큼 차지하고 있는데 B라는 물질 아까처럼 3개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 안에 들어있는 물질의 양은 우리가 숫자를 셀 수도 있고 질량을 측정할 수도 있는데, 그 공간이 지금 넓어버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는 A와 B 중에 누가 더 그 공간을 빽빽하게 차지하고 있냐라는 것 자체를 비교하기가 너무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밀도를 측정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간의 크기를 맞춰줘야, 얘를 기준으로 잡아줘야 우리가 정확하게 비교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물질, 지금 이 물질이 1세제곱센티미터 안에 1g이 들어있다라고 해볼게요. 이 작은 물질이 1g, 그리고 얘네도 똑같은 물질이라고 생각해서 다 1g이라고 가정을 하고, 자, B 물질은 더 넓네요. 그냥 10세제곱센티미터 안에 3g이 들어있다라고 해볼게요. 지금 부피도 다르고 질량도 다르고, 이 상황에서 누가 더 빽빽하게, 누구의 밀도가 더 크냐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은 비교하기가 애매할 거예요. 근데 한번 밀도를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A라는 물질은 질량을 부피로 나누면 1이 될 거고, 자, B는 3g을 10으로 나누면 0.3이 되겠죠. 지금 이 뜻은 1세제곱센티미터 안에 1g이 들어있다는 말이고, B는 1세제곱센티미터 안에 0.3g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부피 안에 오히려 A가 더 빽빽하게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공통된 기준을 맞춰주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 같은 경우에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밀도의 뜻을 알아봤고, 밑에서부터는 여러 가지 물질의 밀도를 직접 비교하면서
밀도가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물과 에탄올의 밀도를 직접 측정을 해 볼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과학 선생님이 직접 실험한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고 나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해주신 선생님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한번 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실험 과정에서 가장 먼저 했던 작업은 물과 에탄올의 온도를 측정하는 거였어요. 밀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질량과 부피만 가지고 있으면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온도를 측정했으며 그리고 그 둘의 온도를 맞춰줬냐라는 건데, 이 온도라는 것이 물질의 상태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는데 기억이 나는지 한번 볼게요.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라고 배웠어요. 물질의 상태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사실 고체의 경우에는 온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공간 안에 이미 얘네가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지만 얘네 부피가 눈에 띄게 바뀌진 않아요. 근데 액체나 특히 기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다 보면 그 물질들이 차지하는 부피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체가 아닌 물질들을 다룰 때는 질량과 부피를 정확히 맞춰줘야 하니까 같은 온도에서 실험을 해야 됩니다. 또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물과 에탄올의 밀도를 측정해 봤더니 값이 이렇게 나왔네요. 사실 물이나 에탄올은 둘 다 투명해서 누가 물이고 누가 에탄올인지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눈으로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러한 자료를 주고 계산해 보라고 했을 때 정확히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우리가 두 물질을 구별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아래 내용을 같이 정리해 볼게요. 자, 물과 에탄올에서 부피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지냐라고 물어봤네요. 우선 물, 에탄올인데 두 물질은 서로 다른 물질이니까 일단 값이 달라요. 근데 물 10ml, 물 20ml, 에탄올 10, 20 이어도 양에 따라 상관없이 밀도의 값은 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물질의 부피가 달라져도 같은 물질의 밀도는 일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물질의 특성 얘기했던 게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물질의 특성이 되려면 물질의 양이 달라져도
그 양과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져야 한다 라고 했었어요. 지금 부피가 물질의 양이 될 거고 그 물질의 양이 달라져도 지금 밀도가 일정하네요. 그리고 물질마다 서로 다른 값을 갖고 있네요. 그러면 밀도가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 내용에 적어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밀도가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냐 라고 했는데 아까 위에서 했던 내용, 지금 밀도가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했고 그리고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랐다. 그러니까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정리해보면 같은 물질일 때 밀도는 일정했고 밀도가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했고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204쪽을 같이 볼게요. 방금 정리했던 내용이에요. 밀도는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같은 물질일 때 일정하고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물질을 구별하는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다 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앞에 보면 일정한 온도라고 했던 이유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 온도가 물질의 부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온도 안에서 비교를 한다라는 조건도 있다는 거 같이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래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의 밀도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숫자들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 숫자 안에서 우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볼 필요는 있어요. 우선 백금, 은, 철, 알루미늄 얘네는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요. 얼음도 마찬가지고 근데 물, 액체, 방금 했던 에탄올, 액체 그리고 이산화탄소, 산소, 헬륨 얘네는 기체 상태로 존재할 거예요. 물질의 상태를 크게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이 상태에 따라서 밀도가 어떤 값들을 갖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물질마다 다 밀도가 다르긴 하지만 고체의 경우에 대부분 좀 숫자가 높은 걸 볼 수 있고 액체로 갈수록 조금 작아지다가 기체가 될수록 그 값이 매우 작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확인했던 밀도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고체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고체 같은 경우에는 그 고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분자들, 그 입자 사이의 거리가 엄청 가깝죠. 그리고 기체 같은 경우에는 분자 사이의 거리가 아주 멀어요. 그쵸? 그럼 어쨌든 부피도 엄청 클 거예요. 그리고 고체는 분자 사이의 거리가 작으니까 같은 공간 안에 애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 하나하나 모든 아이들이 질량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결국 고체 물질은 대부분의 액체나 기체보다 밀도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고체일 때가 좀 크고 기체일 때가 매우 작은 이유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하면 기본적으로 1기압일 때의 값을 나타내는데 기체 같은 경우에는 기압뿐 아니라 압력뿐 아니라 반드시 온도도 같이 표시해 줘야 합니다. 온도와 압력을 같이 표시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왼쪽에도 나와 있는데 기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엄청나게 영향을 받아요. 왜냐하면 분자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그 분자 하나하나 얘네한테 별로 영향을 주는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 온도가 높아지면 그냥 분자 운동이 엄청 활발해지는 거예요. 그럼 걔네가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 그 부피가 매우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고 부피는 분모에 해당하니까 부피가 너무 커져 버리면 밀도는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압력 같은 경우 압력이 높아지면 얘네가 놀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압박해서 축소시키면 얘네 사이의 거리가 너무 머니까 우리가 쉽게 저항하는 거 없이 부피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피가 엄청 크게 감소합니다.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부피가 많이 줄어든다? 그러면 반대로 밀도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기체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밀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기체의 밀도를 표시할 때는 괄호 쳐서 온도와 압력, 이 온도와 이 압력에서 측정한 값이다 라는 것도 표현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밀도의 의미와 여러 가지 물질들의 밀도를 확인해서 밀도가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에서부터는 이러한 밀도가 물질이 뜨고 가라앉는 현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는 크고 무거워도 물 위에 뜨지만 돌은 나무보다 작고 가벼워도 물속에 가라앉는다. 이런 현상은 자주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물질이 뜨고 가라앉는 현상이 우리가 배운 밀도랑 관련이 있는데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한번 아래 그림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이 실험은 되게 간단하니까 심심하면 집에서 한번 숙제로 해보세요. 컵에다가 물을 따라 두는 거예요. 컵에 물을 따라 두고 이 위에 얼음을 하나 띄웁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조각, 우리 집에 있는 쿠킹 호일, 알루미늄 호일 조금 뜯어서 돌돌 말아가지고 넣어보세요. 가능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누가 누구 위로 뜨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해봐서 알겠지만 물 위에 얼음을 올려두면 이렇게 얼음이 물 위에 둥둥 뜰 거예요. 그리고 쿠킹 호일을 돌돌 말아서 넣어보면은 얘가 물 아래로 가라앉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운 밀도랑 연관을 지어 볼게요. 물, 얼음, 알루미늄의 밀도를 확인해 보면 위에 표에 나와 있습니다. 자, 물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1이라고 나와 있고 얼음은 0.92 얼음은 0.92라고 나와 있고 알루미늄은 2.70이라고 나와 있네요. 알루미늄은 2.7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밀도의 숫자와 이 나타나 있는 이 현상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지금 밀도를 비교해 보면 크기가 어떻게 되죠? 순서가 얼음이 가장 작고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알루미늄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를 옆에서 확인을 했더니 알루미늄이 여기 있고 중간에 물 있고 얼음이 둥둥 떠 있네요. 밀도의 크기는 얼음이 가장 작았고 알루미늄이 가장 컸고 그러면 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아래에 있을수록 밀도가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위에 있을수록 밀도가 작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밀도가 작은 물질은 밀도가 큰 물질 위로 뜬다. 물질 위로 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밀도가 큰 물질은 밀도가 작은 물질 아래로 가라앉는다 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교과서 다음 장 보면서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했던 얘기처럼 밀도가 작은 물질은 밀도가 큰 물질 위로 뜨고 밀도가 큰 물질은 밀도가 작은 물질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두 물질의 밀도를 비교할 때 질량과 부피를 측정해서 계산하지 않아도 이렇게 누가 뜨고 누가 가라앉냐 이 현상만 눈으로 관찰하기만 해도 우리가 밀도를 비교할 수 있다는 거 또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정말 많이 볼 수 있어요.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헬륨을 채운 풍선, 우리가 놀이공원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헬륨을 풍선에 채우게 되면 계속 공기 중에 둥둥 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거를 손으로 놓치는 순간 걔는 하늘 위로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 직접 분 풍선은 위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닥에 다 가라앉잖아요. 기억나죠? 한번 숙제로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상을 봐서 헬륨을 채운 풍선과 공기와 우리가 입으로 분 풍선, 얘네 그 안에 있는 기체들의 밀도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헬륨 풍선은 공기보다 밀도가 작으니까 위로 올라갈 거고, 내가 입으로 분 공기는 주변에 있는 공기보다 밀도가 커서 아래로 가라앉을 거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사실 정확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헬륨 가장 가벼워요. 우주에서 두 번째로 가벼운 입자니까 질량도 엄청 작고, 그래서 밀도 자체가 엄청 작아요. 왜? 이 공기 안에는 여러 가지 질소, 산소, 수소 이것저것 많잖아요. 얘네보다 훨 질량도 가볍고, 그러기 때문에 얘가 밀도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계산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입으로 불었대요. 우리가 배웠던 날숨 확인하면 밖에 있는 공기 성분과 우리가 날숨을 통해서 내보내는 공기의 성분, 날숨으로 통해서 나가는 공기의 성분이 무거운 애들이 더 많아요.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서 계산을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그 원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순히 이 현상만 보고 누가 뜨고 누가 가라앉고 그 현상만 확인한 다음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밀도가 크구나, 누가 더 밀도가 작구나, 이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옆에 있는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이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물질들의 밀도를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나무나 식용유, 돌, 물, 글리세린 어려운 애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떤 애는 액체, 어떤 애는 고체, 애초에 밀도를 우리가 계산하기에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얘네가 단순히 섞여 있는 이 상황에서 누구는 위에 있고 누구는 아래 있고, 그러면 우리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위에 있을수록 밀도가 작은 애일 거고 아래에 있을수록 밀도가 큰 아이구나 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나무보다는 식용유, 식용유보다는 플라스틱, 이렇게 해서 돌이 가장 얘네 중에는 밀도가 크구나 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사실 이렇게 누가 뜨고 누가 가라앉는 거 우리가 지금 눈으로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물질이 뜨고 가라앉는 현상이 사실은 밀도만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물질이 뜨고 가라앉는 현상, 밀도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얘네끼리 섞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섞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서로 섞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이 아래도 나와 있지만 물에 소금을 타면 소금은 물에 녹아요. 그래서 소금물을 봤을 때 우리가 소금이랑 물 중에 누가 더 밀도가 커서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지? 이런 걸 우리가 분석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는 밀도 차이도 있지만 얘네끼리 섞이지 않는구나 라는 것도 같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의 밀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금까지 한 것들은 사실 순물질에 해당해요. 그러면 이제 혼합물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소금물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물질의 경우에는 물질의 양과 상관없이 밀도가 일정했어요. 근데 혼합물에서는 섞여 있는 물질의 양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일정하지가 않아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혼합물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 섞여 있는 물질들, 내 마음대로 그 양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같은 공간 안에 빽빽히 들어가 있는 정도가 밀도인데 내가 이 안을 많이 채울 수도 있고 조금 채울 수도 있고 충분히 밀도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면 아래 나와 있는 예시처럼 소금물 안에서 달걀의 위치를 우리가 변화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달걀 같은 경우에는 물보다 밀도가 커요. 그래서 단순히 물을 준비하고 거기에 달걀을 넣게 되면 가라앉게 됩니다. 밀도가 크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소금을 조금씩 녹이게 되면 혼합물을 만들겠다는 거죠. 자, 소금을 계속 녹이게 되면 어느 순간 달걀이 떠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 실험이니까 집에서 한번 숙제로 해봐요.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지금 물 같은 경우에는 순물질이니까 밀도가 정해져 있을 거예요. 즉, 이만큼 내가 준비한 이 물 안에 물이 차지하고 있는 이 밀도, 이 빽빽한 정도 가만히 유지되고 있을 거예요. 조금 더 강조해서 그리면 이 상태로 빽빽한 정도가 유지되고 있을 텐데 여기에다가 내가 소금을 첨가합니다. 자, 근데 소금은 물에 들어가면 녹아요. 분자가 쪼개지면서 사이사이로 끼어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덩어리져서 있게 되면은 전체적인 부피가 늘어날 텐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넣은 이 소금들이 이렇게 사이사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체적인 부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양이 많아지니까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지금 부피는 크게 안 변해요. 질량이 조금씩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 소금물, 이 액체의 밀도가 점점 올라가게 되겠죠. 올라가다가 달걀과 같아지는 순간이 있을 거고 그러다가 달걀보다 더 밀도가 커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내가 계속 녹이는 거예요. 소금을 계속 녹여서 이 공간 안을 더 빽빽하게 채우게 되면 밀도가 커지게 되겠죠. 그러다가 달걀보다 소금물의 밀도가 커지게 되면 오히려 이 달걀이 물 위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넣다 보면 달걀이 떠오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줄에도 나와 있는데 이는 물에 녹인 소금의 양이 많을수록 소금물이 달걀보다 밀도가 커지기 때문이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현상 이런 건 전혀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 물질이 떠 있으면 밀도가 작은 거, 밀도가 크면 아래로 가라앉는 건데 맨 처음에는 물보다 달걀이 컸으니까 달걀이 가라앉았는데 소금을 녹이면서 혼합물이 되었더니 그리고 넣는 양을 다르게 해서 점점 더 많이 넣었더니 밀도가 점점 올라간 거예요. 밀도의 크기가. 그래서 어느 순간 지나서 달걀보다 밀도가 커져 버리니까 달걀이 오히려 떠오르게 됐다라는 거죠. 혼합물의 밀도는 성분 물질이 섞여 있는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간단하게 플래시 영상 보고 와서 아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자, 1번. 어떤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 그것을 밀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밀도가 큰 물질은 밀도가 작은 물질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3번. 물놀이 할 때 구명조끼를 입으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구명조끼 입고 물에 들어가 본 경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물 위에 둥둥 뜨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명조끼를 만드는 재료들, 그 재료들이 물보다 밀도가 작은 물질로 채워져 있습니다. 밀도가 작은 물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물 위에 뜰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로 밀도와 관련된 짧은 영상을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석유를 운반하는 배 유조선. 유조선이 바다 위에서 사고가 나면 바다에 기름이 유출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류를 타고 기름이 멀리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름막이를 두릅니다. 기름막이로 기름이 멀리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어떤 물질의 단위 부피당 질량을 밀도라고 하는데요. 밀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기름의 밀도는 물의 밀도보다 작고, 두 물질이 만나면 밀도가 작은 물질은 밀도가 큰 물질 위로 뜨기 때문에 물 위에 기름막이를 둘러주면 기름이 멀리 퍼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랍니다.